제주국제대학교의 이규배 교수입니다. 그리고 전 제주 4.3 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원래 시골 쥐가 서울에 올라오면 느끼는 당황. 하여튼 제가 실수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런 귀한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항상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줬던 이 귀한 명동성당에서 개최되는 것 그 자체가 제주도민들에게는 깊은 감동이고 4.3 유족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한 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술적으로 이성적으로 4.3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비로소 이 명동성당에서 이것을 한 차원 더 넘어선 그 단계에서 우리 교회는 4.3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4.3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깊은 신학적 성찰을 진정으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지점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때문에 아마 최초로 제주교구에서는 존경하는 강우일 주교님이 지휘하에 이런 4.3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소중한 학술 기념 심포지엄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과거 70년 전에 지금은 따뜻한 전 남도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다 함께 그 제주 4.3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하여 같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먼저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에 들어가기에 앞서 존경하는 문창우 주교님의 시작 기도로부터 심포지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70년) 전 제주의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참으로 제주는 십자가다운 면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원망과 좌절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늘 특별히 교회는 바로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바로 십자가의 여정 안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자모이신 성모님의 그 성모성을 통해서 진정 제주의 70년의 십자가를 잘 끌어안고 우리 모두의 성찰과 참된 고백을 통하여 진정 화해와 상생으로 이르는 여정을 함께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모성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조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언제나 뜨겁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강우일 주교님의 기조 강연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명동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명동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 명동성당에서 주교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주 사람으로 다시 와서 제주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감회를 이렇게 느낍니다. 지난 그 2017년 가을 충계 주교회의 총회 때 제가 내년이 그러니까 2018년이 제주 4.3 70주년을 맞는데 이것은 제주
만의 그 사건이 아니고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매듭이고 풀어지지 않은 어떤 의미로 아픈 매듭인데, 이것을 그 한국 교회가 그냥 이렇게 먼 산 보듯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사는 교회로서 취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신앙인으로서 우리 같은 민족의 이 아픔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고 또 오늘과 내일의 우리들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든 주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교님들이 기꺼이 동의하셔서 이것을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우리 한국 교회 전체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렇게 앞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이 일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70주년인 2018년을 이렇게 주교회의와 함께 제주교구가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소화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자고 모두 이렇게 합의를 해주셔서 오늘 첫 번째 어떤 의미로 이벤트가 이 심포지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4.3은 1948년에 발생한 48년 4월 3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48년 이후 오랫동안 암흑과 침묵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4.3의 고통과 상처를 50년 넘게 끌어안고 묵묵히 견뎌온 수많은 제주도민의 한과 염원에서 싹이 돋아나서 2000년 1월 12일 4.3 특별법이 공포되고 그 이후 4.3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성찰의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 4.3 진상 보고서에서는 4.3 사건은 남노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 봉기가 발단이 됐다. 단 강경 진압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 이렇게 4.3 성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4.3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설명하는 많은 자료에 이 다수의 양민이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사실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이념과 무관한 일반 시민, 농어민, 어린이, 노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합법적인 조사와 재판의 과정 없이 연행, 고문, 즉결 처분, 집단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 공권력과 우익 청년단체 회원들의 폭력이 제주도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내부의 정말 부끄러운 참극이었고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꼭 저는 천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4.3의 한 단면이고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배경과 그 요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의 밑바닥에 흐르는 도도한 가치와 의미의 진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70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을 성찰하면서 4.3을 단순히 한국 현대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비극적 사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고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는 4.3을 소화하는 데에 제대로 소화하는 데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는 4.3 안에서 우리 민족의 오랜 그 삶의 궤적 속에 숨겨진 더 깊은 내면적 가치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45년 8월로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은 패하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제국이 36년간 식민지로 강점하던 한반도가 38도선을 놓고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그 양대 세력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한반도는 고대에서부터 일제에 강점당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 임금과 부모에 대한 충성을 국가 최고 이념으로 삼던 그런 왕정 체제 하에서 살아왔습니다. 임금이 국가 전반에 걸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정 체제 하에서 왕을 둘러싼 소수 지배 계층 엘리트들이 수직적인 신분 제도를 바탕으로 온 국민을 통치했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로지 신하로서의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당한 채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천한 계층 사람들, 부모가 천한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학문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천민 계층으로 고정되어서 인간의 고귀한 인격적 권리와 품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백성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가슴에 한만 잔뜩 품은 채 운명을 수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 군주 시대에도 18세기 경서부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민중들의 봉기가 속속 일어난 것을 보면 그 조선 왕조 시대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간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존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었고 더 이상 전제 군주들의 일방적인 독재 체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층에서도 모든 백성이 신분이나 가문이나 교육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두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18세기 그 조선의 젊은 학자들이 천주학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사회적 열망이 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조선 왕조의 그 실정과 또 관료들의 부패는 국내적으로는 전국의 그 조선 전체의 경제 위기와 농민 봉기를 끊임없이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중 봉기는 지배 계층에 대한 불신과 단계적인 사회 질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서구 제국주의의 확산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의 그 조선에 대한 개항 압박과 내정 간섭을 불러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까지 파견하면서 자기들의 그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조선 왕조 체제의 이러한 그 무질서와 권력 공백 상태에 19세기 말 조선의
농민과 민중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동학 농민혁명이란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죠. 정권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 조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차례로 끌어들였고,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서로 격돌하였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죠. 일본군은 한 세대 앞선 신무기를 동원해서 동학 농민혁명군을 철저히 분쇄하고 무력화했습니다. 이때 그 농민들은 그 일본군으로서 그때 조선에 와서 싸웠던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쓴 그 일기들이, 그 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조선 농민, 그 동학 농민들은 그냥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그 죽창이나 뭐 이런 거 들고서 낫들고서 그냥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거를 최신식 장총으로 일본군은 기다렸다가 조준이 가능한 그 거리에 들어왔을 때 일제히 발사해가지고서 아주 그 조준 사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뭐 순식간에 그 동학 농민 혁명군을 아주 철저히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세로 청일 전쟁에도 승리해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개입을 일찌감치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합병했죠, 조선을. 일본 제국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45년까지 36년간 조선을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고 통치하였습니다만, 조선의 민중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염원을 불태우면서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을 강화해 나갔고, 상해에 임시정부도 수립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은 첫째로는 이 민족이 나라를 외국 세력에 내어준 조선 왕조와 결별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기간 중에 일제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마음대로 재단하던 전제 군주 체제에서 해방되는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종료되고 해방이 되었어도 조선 왕조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욕구가 국민들 안에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둘째로 이 36년은 조선 왕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을 장악하고 수탈과 강압으로 한반도를 식민 통치한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을 싹트게 하는 그런 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일제 강점기는 국제적으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사상과 민족 자결주의 사상이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부각되는 그 시대와 일치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황제와 귀족 정권에 저항해서 제국을 붕괴시킨 그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은 새로운 그 희망으로 이렇게 비추어졌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승하는 조선 국민의 일제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고조시켰고, 3월 1일 전국 도처에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외치는 비폭력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의 거국적 시위였으나 일제의 무차별 진압과 검거 작전으로 평화적인 3.1 운동은 좌초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3.1 운동의 실패를 반성하는 가운데 먼 타국이지만
민중의 봉기로 성취된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추구하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는 일제에 대한 투쟁을 조직화하고 새로운 민족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론과 수단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조선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그들 가운데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들과 그로 인해서 옥고를 치른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그 사회주의를 이념을 이렇게 수용하기 전에 이미 3.1운동을 정점으로 하는 1910년대 민족운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어디까지나 민족운동을 더 아주 열렬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한반도에 사회주의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1910년대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1차적인 과제는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이념적 방편이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제주라는 그 지역 사회에서 4.3이 터지는데, 제주 지역 사회는 다른 지역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그 시대에 갖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일본에 살던 많은 조선인들이 짧은 기간 안에 대거 한반도로 귀향했습니다. 해방 이후 1945년부터 47년 사이에 일본에서 제주도로 귀향한 제주 출신 제일교포 교민이 6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귀향한 제주도민들 중에는 이미 그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 수탈 정책에 의해서 땅을 잃거나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의 그 노동시장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정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무를 만드는 고무공업이 전성기를 맞아서, 근데 아마 그 고무를 제조하는 노동 여건이 많이 굉장히 열악했던 것이죠. 일본인들이 꺼려하니까 결국 싼 저임금으로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노동자로서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1925년에는 제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전기 여객선 항로가 열려서 많은 노동 이민이 행렬을 이었고, 한때는 제주 도민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돈 벌러 일본에 체류했습니다. 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던 이들은 자연히 노동 현장에 비인간적인 처우와 불공정의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고, 노동운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이론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조선인으로서 일상생활 안에서 자주 일본 사회의 민족적 차별을 경험한 이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일본 제국에 대한 강한 어떤 저항의식, 아니면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는 그러한 열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조국으로 돌아온 제주 출신 교민들은 한반도에서 계속 살았던 우리 일반 조선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떤 민족의식과 조국 국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국 후에 실제로 제주 지역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그 부푼
희망을 안고 일본에서 이렇게 돌아온 제주 출신 교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 군정의 그 정책 부재와 실책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뿐이었습니다. 1944년과 46년의 제주도 인구 변동을 비교해 보면 그 56,600여 명의 벌써 단기간으로 그 제주도에 유입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에서 귀향한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또 전국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흉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주 사회에는 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앙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육지에서 들어오는 그 미국이 없으니까 정말 그 대흉년이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제주도에 있던 뭐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무슨 공장들이나 그 산업체들 이런 것의 그 자본이 주로 일본 자본이었고, 근데 일본 자본이 철수하면서 제조업체들이 거의 올스톱 상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그 물건을 내보내고 또 이렇게 수입하고 하는 그런 교역이 거의 중단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 군정이 그 미국 정책을 제대로 펴지를 않았습니다. 일본 그 일제 치하에서는 배급으로서 이렇게 최소한의 그 양곡을 이렇게 도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미 군정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는 제국주의가 아니니까 시장은 자유다. 알아서 사 먹어라. 알아서 팔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제주도민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주로 돌아온 귀향 교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또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그 모순으로 다가온 현실은 미 군정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그 관원으로 관리로 아니면 경찰로 일하면서 동포들을 압박하고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조선인 경찰들을 미 군정의 경찰력과 행정요원으로 그대로 등용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제주도민들에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총 들고 칼 차고 이렇게 도민들을 이렇게 그 위에서 억누르니까 옛날하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과 이게 뭐가 다른가? 똑같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제국으로밖에 그 인식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제주도 전체 총체적 위기 상황은 1947년 3월 1일 제주 시민 3만여 명이 참가한 3.1절 기념대회에서 폭발하였습니다. 이 집회는 제주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제주도민이 전체 다 해서 30만 명이 안 되는데 3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으로도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군데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3만여 명이 모인 이 집회는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워낙 엄청난 그 군중이 모이니까 미 군정도 긴장했고 경찰도 긴장했고, 그래서 결국 몰아세우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제 우발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그것이 결국 시위로 바뀌었고 경찰은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해서 6명이 죽었습니다. 이 경찰의 그 과잉 대응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제주도민 전체가 한데 뭉쳐서 제너럴 스트라이크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총파업에 제주도 경찰도 사법기관을 제외 경찰과 사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인 23개 기관과 105개 학교, 우체국, 전기회사 등 제주 직장인의 90%가 넘는 4만여 명이 그 총파업에 참여했고, 심지어 제주 경찰들 중에도 파업에 참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 군정은 이 총파업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3.1절 시위에 이어진 총파업 책임자 색출과 대량 검거는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고, 48년 4월 3일에는 그러니까 이게 대량 검거를 하다가 경찰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시작하니까 그 고문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결국 그때 그 좌익 계에서는 이러다간 우리는 다 죽는다 해가지고 결국 무장 봉기에 나선 것입니다. 4월 3일 그 제주도 전역에서 경찰 지서 습격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으로 미 군정은 제주도를 친공산주의 지역 그 레드 아일랜드로 단정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에서부터 군대를 동원한 토벌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진압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진정시키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토벌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없애버린다는, 그러니까 그 살상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 미 군정의 기본 정책은 결국 무차별 검거와 학살을 불러왔고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미 군정이 폈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받았고, 48년 11월 17일에 제주도에 한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그때 그 우리 법 체계에 계엄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없었습니다. 그 일제 때에 있었던 계엄령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대규모 군사력과 우익단체 회원들을 파견해서 초토화 작전에 돌입했고, 그래서 결국 그 소위 제노사이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서미 인구의 10%가 넘는 도민들이 무차별 학살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 관료와 군인들에게 제주도는 지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남의 나라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보면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큰 그 섬나라, 그래서 섬멸하고 제거해도 괜찮은 적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4.3이 터지니까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해 있던 국군 14연대에 제주 토벌을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4연대의 40여 명의 군사들은 자국민을 토벌하라는 그런 무도한 명령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하면서 무장 투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여순 반란 사건으로 불려왔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에 조직하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발적으로 명령, 그러니까 가서 토벌하라고 하니까 그냥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할 의도였다면 좀 더 치밀한 사전 그 계획이 있었겠으나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부의 그 부당한 명령에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라는 그런 그 명칭을 내걸고 봉기하였습니다. 제주 토벌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동포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권기 이유였습니다. 당시에 그 14연대 연대장이었던 박승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병사들 중 대부분은 제주도에 가는 것을 희망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주 4.3의 사회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4.3을 통하여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조선 왕조 시대에서 이 땅의 백성들은 이미 전제 군주 체제와 부조리한 신분 제도에 의한 억압과 차별에 끊임없이 짓눌리고 고통당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시야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민중은 조선 왕조의 뒤를 이은 일본 제국주의의 부당한 침략과 수탈과 차별에 대한 저항에 동참하며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불의와 폭력에는 불복종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정의롭고 고귀한 가치임을 학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여 장악한 미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외세였습니다. 높은 항일 의식과 새 조국 건설의 여망을 안고 일본에서 돌아온 그 귀향민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제주에서는 제주 주민들은 미군이라는 새로운 외세의 등장에 새 시대를 향한 희망보다는 일제의 연장이라는 그런 그 의심과 배신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경찰이 갑자기 미 군정 경찰로 변신하고 있었고 미 군정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극도의 생활고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구나 유엔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민족의 해방, 사람다운 그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그런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어서 조직적인 투표 불참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를 일으킨 남노당 세력의 목표는 남한 단독 선거의 반대와 저지였습니다. 이들은 5월 10일 도민의 총선거의 그 투표 불참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투표소를 공격하거나 주민들을 강요해서 투표를 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남노당 중앙당의 어떤 정책이나 지시하고는 상관없이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결행한 것이었습니다. 선거 반대와 방해를 주도했던 세력은 남노당, 주로 제주도 남노당 당원들이었지만 도민의 상당수가 이 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 200개의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북제주군만 과반수 미달로 투표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은 이러한 움직임이 제주도 바깥에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조종이라고 보고 군함을 출동시켜서 북부 해안을 봉쇄하고 좌익 세력 소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무차별 섬멸 작전에 나섰습니다. 4.3의 무장봉기는 분명 처음에 그 무장봉기 했을 때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 300명이라는 사람, 400명이라는 사람, 500명이라는 사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백 명 수준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몇백 명 수준의 혈기왕성한 남노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결행한 사건이었으나 그 배경과 과정에는 제주도민 전체와 또 한국인 전체가 기다리고 염원했던 민족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사회 구조학과 불의에 대한 저항,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와 권리를 향한
오랜 그 역사의 동력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성서의 전승에 드러난 그 인간의 구원이 어떤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성서적 전승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작용하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인간이 처한 가장 불행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가장 절실하게 염원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그 구원을 체험한 것은 에집트 제국에서 종살이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야곱의 후손을 비롯한 노예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고대 제국들의 경제와 번영을 떠받치고 있던 원동력은 그 에집트만이 아니라 고대 모든 제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원동력은 노예 집단의 노동이었습니다. 에집트 제국은 거대한 신전과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짓는데 때에 따라서는 수십만 명의 그 노예들을 동원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그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책이라고 볼 수 있는 탈출기는 바로 이 억압당하는 노예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탈출기 3장에 나는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정녕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에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에게 주신 그 하느님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은 모세의 인도로 그 제국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소수 개인들 몇 명이 아닌 그 대규모 집단의 탈출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의 여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탈출을 주도했던 그 모세 자신부터 왕자의 신분에서 반역자의 신분으로 추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의 여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고통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구원의 그 의지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노예들,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시려는 하느님께 신뢰와 믿음을 두었기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서를 관통하는 이러한 그 자비와 구원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에집트 탈출 이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다시 되돌아가서 상기하고 복습하고 음미하는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고난의 역사는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한 사람 안에 하느님의 존엄과 위엄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참극을 연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민간인이 무참히 학살되는 반인륜적 범죄가 국가 조직에 의하여 저질러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해방정국의 이념적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휘말려서 희생된 우발적 사고로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4.3은 결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해방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 악과 불의로부터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도도한 역사의 에너지가 힘차게 분출되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 동력을 멈추고 저지하려는 부정적인 거꾸로 가는 그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그토록 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4.3은 조선 왕조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냉전 시대까지 흐르는 우리 민족의 고귀한 역사의 물줄기의 연장선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인격과 자유와 평등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수많은 희생자들의 순교적 행렬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4.3에서 사라진 수많은 무명의 희생자들이 비록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했어도 자신들의 정말 무의미한 것 같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죽음 안에서 이 세상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 생명의 가치를 빛내는 순교적 여정을 걷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이상을 어둠에 묻히고 침묵 속에 매장되었던 그 억울한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감추어졌던 하느님의 닮은 그 모습, 닮은 그 존엄성과 영광을 이제 70주년을 맞이하여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4.3의 영령들은 이 땅의 인간 해방을 위하여 자신들을 아낌없이 봉헌한 하늘나라의 역군들이요 제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